공룡이 한때 지구를 지배했다면 어디에서나 공룡의 뼈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공룡 잔해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네, 공룡뼈는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모든 대륙에서 수많은 공룡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사시대의 보물들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는 건 자연의 단순한 특성입니다. 화석화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화석은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해요. 공룡이 죽으면 화석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체는 퇴적물에 의해 빠르게 묻힌 다음 층층이 쌓여 지질학적 압력솥을 만들어야 해요. 미네랄이 뼈에 스며들어 돌로 변합니다. 이 독특한 과정은 주로 모래와 진흙과 같은 퇴적물이 쓰러진 거인을 덮을 수 있는 수중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최후를 맞이한 공룡은 화석으로 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글, 특히 산에 살았던 종의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많은 화석이 호수나 강 근처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홍수 전에 익사했든 비에 떠내려갔든 이 공룡들은 운 좋게도 화석으로 남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방에서 공룡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가혹한 현실은 우리가 많은 공룡종에 대해 절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석화의 이러한 한계 때문이죠. 공룡의 약 71%는 절대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부적절한 조건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종을 잃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 지역 강에서 산악 공룡 화석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은 모두 운이 좋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공룡이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 궁금하게 만듭니다. 공룡이 거북이 같은 삶을 살았다는 신화가 있어요. 사람들은 공룡이 수세기에 걸쳐 거대한 크기를 달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재밌게도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공룡은 수명이 짧았고 록스타처럼 짧고 굵게 살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동물들은 번식의 전성기를 맞이한 후 최대 크기에 도달하기도 전에 화석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룡의 생애 주기가 나무의 리듬과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나이테로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한 쌍의 밝은 나이테와 어두운 나이테는 각각 1년의 나이와 같습니다. 나이테가 나무에 대해 알려주는 것처럼 공룡의 뼈는 공룡에 대해 알려줘요. 연구원들은 현미경으로 뼈 조각을 관찰하고 다양한 조직을 분석하여 성장 속도를 측정해요. 나이테가 굵으면 성장이 빠르다는 걸 의미하고 나이테가 좁으면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걸 의미하죠. 동물의 세계에서 몸집이 크다는 건 일반적으로 수명이 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공룡이 실제로 더 오래 살았는지 궁금해해요. 사실입니다. 고대 거대 공룡과 비슷한 대형 용각류 공룡은 거대한 정점에 도달하는데 약 30년에서 35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 후에도 선사시대 무대에서 수십 년을 더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날렵한 시조새와 같은 작은 공룡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이들은 약 4에서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성장했어요. 하지만 이 미니 공룡들은 아주 운이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과 3, 4년 만에 작뼈를 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공룡이 수백 년을 살지 못했고 심지어 거대한 공룡도 대부분 쉬운 살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오늘날의 대왕고래나 코끼리와 같은 거인들과 비교하면 놀라운 일이죠. 대왕고래는 약 80년에서 90년, 코끼리는 60대에서 70대까지 사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인간과 비슷한 수명을 자랑해요. 그리고 공룡만큼 크지도 않아요. 공룡이 너무 일찍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많은 공룡을 연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 슬픈 건 공룡은 처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작위적인 우주 암석이 지구를 강타하지 않았더라도 공룡은 멸종했을 거예요. 6,600만 년 전 지구에 충돌한 칙슬루브 운석으로 인해 모든 공룡이 멸종했습니다. 참고로 이 운석은 모든 공룡을 죽인 것이 아니라 조류가 아닌 공룡만 멸종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새가 됐어요. 네, 이 거대한 생명체 중 일부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작은 닭과 비둘기가 됐습니다. 늑대가 어떤 심정인지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지구는 서서히 재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행성 충돌 이전의 시대는 낙원이라기보다는 환경 문제의 가마솥과 같았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현재 서인도에서 가장 큰 화산 지역 중 하나인 데칸트랩을 탐사했습니다. 암석의 유황 농도를 측정하여 화산을 통해 과거를 연구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입방킬로미터의 용암을 분출하는 데칸트랩이 지구 기후 변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악명 높은 칙슬루브 유성이 떨어지기 10만 년 전, 지구의 기온은 몇 도 급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급격한 기온 하락은 데칸트랩의 유황 배출로 인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결과적으로 매우 거칠고 불쾌한 기후 조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구는 결국 화산겨울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로 인해 동식물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고 결국 공룡이 멸종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따라서 소행성이 없었다고 해도 공룡은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공룡을 멸종시킨 것이 소행성인지 화산 활동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마침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원들이 개발한 AI 시스템은 나름대로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AI는 지질 및 기후 데이터가 입력된 100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화석 기록과 30만 개 이상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탐색하여 진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기계에 따르면 화산설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소행성 충돌 없이도 데칸트랩만으로 대량 멸종에 필요한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화산 폭발은 소행성보다 30만 년 전에 시작된 백악기 고생대의 경계와 일치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과 AI의 판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AI의 잠재적인 편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연구원들은 이 방법의 참신함과 지구 역사의 다른 시대를 탐구할 수 있는 잠재력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AI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이미 이 대멸종 사건에서 조류가 아닌 공룡이 살아남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화산이나 소행성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많은 동물들이 살아남아 포유류로 진화했고 많은 식물도 계속 번성했습니다. 사실 식물은 동물보다 더 큰 재앙을 겪었는데 이 대재앙으로 인해 지구종의 약 75%의 작별을 고했고 개별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이로운 식물은 살아남았습니다. 식물종의 약 78%는 끈질긴 조상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식물도 동물처럼 쉽게 화석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 과정도 빠르고 흔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진화계보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연구진은 최대 7만 3천 종의 생존 식물 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진화와 지배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공룡 대멸종 이후 이 교활한 식물들은 공룡시대 이후 두각을 나타낸 포유류처럼 기회를 포착했어요. 박하, 목련, 난초와 같은 주요 식물은 공룡과 공존했을 뿐만 아니라 멸종 이후에도 번성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수분을 위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었는지에 있어요. 바람으로 수분을 하든 곤충으로 수분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꽃의 힘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적응력 덕분에 이 꽃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번성하고 있습니다.